우리 최현석 밥상님은 굉장히 직업이 많으세요. 일단 뭐 헬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자,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유튜버, 그리고 저 한 15번째 정도 있는 직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이사.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헬창보다 위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저는 최윤섭이라고 하고요. 전 서울대 의대 뭐 교수 이렇게 나갔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여기 있지만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 의료 이런 거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나왔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의 대표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고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DHP라고 보통 부르죠. DHP. 네. 헬스케어라고 해도 좀 생소한데 네. 앞에 디지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헬스케어인가? 왜 디지털 헬스케어인가? 네. 그 헬스케어는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도 포함하고 이제 핏빛이나 이런 웨어러블 같은 걸로 운동을 한다든지 의료 인공지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IT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분야를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헬스케어. 네. 그래서 사실 예시를 들어드리니 금방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뭐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앱으로 뭔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한다든가 우리 어떤 건강 데이터를 측정해서 뭘 한다든가 혹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가 웨어러블을 지금 몇 가지 차고 왔는데요. 제가 세 가지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지금 차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허리띠, 네. 반지, 이게 금방 맞추면 시계. 안 되는데. 네. 이게 뭐 너무 노골적이잖아. 맞아, 너무 뭐 이걸 좀 네. 맞추기 어렵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애플워치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반지도 지금 보면 반지는 네. 뭘 측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활동량 같은 거 측정하고요. 체온, 심박수, 호흡수 같은 거 측정합니다. 데이터를 측정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저도 투자했고 이제 그 퓨처플레이도 투자하셨던 뷰노 같은 인공지능을 의료에 활용한다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뭐 블록체인을 의료에 활용한다거나 그 원격 진료가 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원격 진료 같은 것들도 통신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니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면 저는 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보고요. 강남 언니 디지털 헬스케어입니까? 광의의 의미에서 맞죠.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의료 분야가 모든 분야 중에 아마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분야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인들은 의료계의 얘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정보 비대칭성을 뭐 O2O든 뭐 플랫폼이든 뭐 앱이든 이런 것들로 줄여주면 뭐 디지털 헬스케어를 볼 수 있죠. 탈모 관련 O2O. 탈모는 뷰티인가요? 헬스케어인가요? 탈모 같은 걸 그러니까 질병으로 봐서 치료하기도 하니까요. 약을 먹고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걸 줄여주는 플랫폼이 있고 저희 삼성 컴퍼니라고 하는 그 앱 이름이 우수수예요. 우수수? 네. 뭐 저희 투자하는 회사 중에서 케어투게더라고 케어 투게더. 그 간병인 매칭하는 이제 O2O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DHP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2016년도 4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로서 4주년.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헬스케어 분야의 이제 전 세계 시장이 2,000조 규모다라고 네.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도 쓰시고 네. 의과대학에서 이제 교수도 하시다가 이제 2,000조의 이 헬스케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고 좀 그게 나를 왜 이 길로 이끌었나? 지금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가 이제 디지털 혁신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변곡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근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흔히 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 워낙 많은 그 엔티티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환자로서 병원에 가죠. 의사가 있을 테고 의료계가 있고 또 의사와 병원의 또 이해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네, 약사도 있고 뭐 보험사도 있고 대한민국은 정부도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심평원 뭐 네, 심평원, 식약처, 보험사도 보면 이제 국민건강보험 한국같이 뭐 그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족시키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한국은 이제 특수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죠? 이제 뭐 규제 같은 것들이 규제? 있고요. 이제 방금 이제 언급하셨지만 심평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이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네. 그게 이제 외국의 의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 아마 한국에는 의료보험이
하나 있죠. 국민건강보험. 네. 모든 병원이 그 국민건강보험을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당연 지정제라고 하는데 음. 어느 병원에 가도 다 보험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국가마다 다른 건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근본적인 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싶고 네. 이런 감염병이 돌면 나 병 안 걸리고 싶고 병원에 가면 나한테 맞는 예를 들면 맞춤 치료를 받고 싶고 그 와중에 돈은 좀 적게 쓰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욕구를 다루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네. 근본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분야를 모두 통틀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게 의료가 은근히 빨리 반영돼요. 이게 또 네. 보수적인 분야지만 그래서 의료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도 나름대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죠. 아, 네. 언제 이제 내가 이런 헬스케어 쪽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 대학교 사실은 1학년. 좀 더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 아까 말씀드린 건강이나 이런 걸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이 전산과에 가서 컴퓨터공학과에 가서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 뭐 이런 의료 네. 쪽을 해보겠다라고 대학교 1학년이 생각하기 여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 이제 보면 카이스트 방돌이라고 하나요? 방돌이? 네, 그게 뭐예요? 저희는 룸메이트 방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학년 때 들어가면 무조건 선배랑 2인 1실 써야 돼요, 저희들은. 룸메이트 선배가 이제 생명과 형이라 가지고 역시 네, 알게 모르게 친구가 중요해. 네. 룸메가 중요해. 네, 어깨 넘어 보면서 이제 이런 게 되게 재밌겠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은 값이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정 분야에서 남들이랑 경쟁해가지고 1등 하기는 자신이 없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2개 섞어서 내가 처음 해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컴공과하고 생명과학과를 복수전공하기 시작했었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겠다는 마음으로 포스텍 최고의 무도가가 되기로 결심하신 거군요. 3대 몇이신가요? 3대 450 정도입니다. 네, 아직 괴물이네. 근데 500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 아직 못 넘었습니다. 헬창이면 네. 500kg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나의 디지털 헬스케어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면은 우리 서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라이프 어떻게 즐기는지 네. 좀 알아보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라이프가 근데 즐길 만한 걸까요? 저는 즐겨요. 근데 가민으로 되게 왜냐면 자전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타잖아요. 네. 자전거 마라톤 이런 거 하면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가 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면서 네. 저는 사실 뭐 홈트 같은 걸 잘 안 하지만 뭐 홈트 같은 것들을 언택트로 뭐 이런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지금 데이터 막 쌓고 해가지고서 so what 하면 별로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네.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오랜 기간 동안 모아 놓으면 그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뭔가 뭐 앱을 거기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건데 헬스케어는 2, 3년 내에 이익을 내려고 하면 헬스케어 사업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근본적인 힘든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한국의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안 맞는 거죠. 수면 모니터링 어떤 거 쓰세요? 저는 그냥 가민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수면 모니터링을 왜 하죠? 누우면 잠이 오는 게 아닌가요? 제가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거긴 한데 수면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도 그리고 저희가 기숙사 생활 한 사람들이 다 예민하시구나. 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야행성이어서 갈수록 늦게 자요 제가 네. 막 새벽 3시 4시 자니까 수면 시간을 일단 측정하고 싶고요 제가 하는 게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런 수면 퀄리티 같은 거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코골이 코골이. 네, 저는 슬립 사이클이라고 하는 앱을 슬립 쓰는데 사이클. 네. 그거 이제 자동으로 코골이 녹음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게 내가 내 코 고는 소리를 들었을 때 충격. 네, 그래서 보면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지금 가민도 그렇고 슬립 사이클도 그렇고 제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자 유래의료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환자 유래 데이터. 네, 원래 이제 전통적인 의료 데이터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해주고 스냅샷만 보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만 수면 데이터 같은 거 전통적인 의료 환경에서 측정하려면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수면 다원 네. 검사. 막 이렇게 붙이고 네. 하루 네. 자야 돼 병원에서. 네. 저희 아내도 그걸 한번 했는데 사진을 네. 찍어보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침대에 막 전등을 네. 막 붙이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머리도 붙이고 이렇게 뭐 되게 붙여가지고 네. 하루 자야 되는데 제가 2번 해봤습니다 그거를. 그 뭐 임상 연구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2곳에서 제가 했었는데요. 2번 다 코골이가 안 나왔어요. 낯설어가지고 환경이 잠을 잘 못 자기도 했는데 제가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슬립 사이클 써보면 저 코 매일 골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슬립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네. 내가 어떻게 자는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so what이어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 데이터를 갖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저 혼자 해보는 거죠. 그렇죠. 뭐 커피를 끊어보고 일단, 일찍 자보고 뭐 데이터를 보고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내가 뭐 깊은 수면이 한 네. 5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7시간 잤는데 이게 뭐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런 거 물어보고 네. 다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슬립 사이클도 잠자기 전에 오늘 뭐 술 먹었냐, 피곤해, 뭐 커피 먹었냐 이렇게 딱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이제 뭐 패턴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퀀티파이 셀프라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내 모든 걸 다 측정하겠다. 요게 한 번 이제 싹 지나가고 요즘에는 바이오 해킹 내 몸에 맞는 걸 먹어가지고 건강해지겠다. 네. 뭐 이런 게 네. 또 뜨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음식이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헬스케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 결과 나오는 것이 약도 예를 들면 사람마다 저희 3명 지금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유전 정보 다 다르고 뭐 체중도 다르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이도 다르고 네. 예를 들면 뭐 가족력도 다를 테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지불 능력도 다 다른데 또 약을 먹어도 다 반응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약도 개인화된 약을 줄 수 있다. 그럼요. 그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푸드 관심 많으시죠? 그럼요. 네. 먹는 건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주 여러 가지의 그 꽃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척박한 길인 투자자의 길로 나서셨어요. 네. 그 계기는 뭐예요? 저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혁신은 결국에 스타트업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제 능력이나 전문성 혹은 네트워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엑셀러레이터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그 인생을 걸만한 아이템을 못 찾은 것도 있고 사실은. 네. 그러니까 VC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의료 전문가, 헬스케어 전문가들하고 스타트업의 갭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의료 전문가, 헬스케어 전문가를 보면 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이거 왜 만드냐 대체. 맞아. 이런 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한테 한번 네. 물어보고라도 만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무리 어디 병원 가서 의사선생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죠 저희.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는데 어떡해요? 뭐 이런 거죠. 누가 라이퍼를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지 우리를 만나줄지도 모르고 안 만나준다. 그것 중간에 저희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저희가 결국은 의료계와 스타트업계의 통역사를 하겠다. 네, 저희가 의료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라이펄슨 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혁신은 스타트업이 만들어야 하는데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그 중간에서 역할 같은 것들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DHP는 지금까지 몇 개 회사를 투자했죠? 지금 14개 회사에 투자했었고요. 14개. 4년 동안 14개면 사실 굉장히 적게 투자하신 거긴 하거든요. 저는 1년에 한 3개, 4개? 그게 뭐 저희도 이제 계속 발전해봤기 때문에 펀드 만들면서 그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제 대여섯 개를 투자했습니다. 초창기는 거의 뭐 투자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펀드 만들면서 올해 목표도 이제 한 5개 정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2달에 1개 꼴 정도로 한다. 네. 연말은 좀 쉬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액티비티, 그러니까 투자 활성도로 보면 건수로 보면 저희 글로벌 레벨이에요. 네. 투자 활성도의 정의는 뭐예요? 1년에 몇 개 투자하냐. 통계를 보면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만 놓고 봤을 때 한 6개, 7개 하면 글로벌 1등입니다. 아, 그래요? 2016년도인가에 6개 하면 공동 1등이었거든요. 투자를 건수로 따지면 이미 글로벌 레벨이라고 근데 자평하고 있어요. 저도 투자업을 하고 있지만 1년에 5, 6개를 투자해서는 수익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뭐 그게 뭐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DHP 아카데미라고 저희가 저도 강의하고 제 파트너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아니 근데 때문에 저는 그게 고육지책이 아니라 오히려 엑셀러레이터가 나아갈 길이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BM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막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막 어떤 뭐 엑셀러레이터가 잘 나가고 뭐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잖아요. 근데 초기 창업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저희는 알고 있죠. 저희들끼리는 음. 누가 유명하지만 아무런 밸류를 못 준다. 네. 누가 우리 별로 회사는 아니겠지. 누가 별로 이름 없지만 정말 큰 가치를 준다 알고 있고 여기는 이제 원래는 뒷단인데 지금 앞단 내려와서 줄 수 있는 돈밖에 없다 솔직히. 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바닥에 들어오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맞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 그거를. 근데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은 게 이분들은 당장 돈이 떨어질 것 같아서 펀딩을 받으시는 거라 소위 말하는 이게 스마트머니냐 덤머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머니면
빨리 사인해 주시는 분들 돈을 받죠. 퓨처밸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고 단순히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전문성이나 네트워크를 들이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가치인데 창업자들이 그냥 느끼기에는 이제 그냥 밸류 높게 쳐주고 그렇죠. 돈 그렇죠, 많이 그렇죠. 빨리 꽂아주는 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저희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뭐 투자 오퍼를 드렸을 때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시면 역할이나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물어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엑셀러레이터나 VC가 오퍼를 했으면 거기 투자받으신 선배 기업에게 물어보시라고. 정말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치가 정말 전달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극악의 난이도에 도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 뭐 주짓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DHP까지. 뭐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헬스케어라는 영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볼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영역 자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역인데 사실 롱텀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그런 류의 자본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어렵죠. 이제 너무 겹겹이 어려워요. 겹쳐가지고 외책도 많이 쓰시고 아, 유튜브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알리고 싶은 거지 이거. 다 하시는지도 예. 알 것 같고 그냥 거기서 이제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제 투자도 받고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어려운 분야인데 이거 왜 하시냐고 대체. 근데 저는 이게 굳이 외부에서 어려운 답을 찾을 필요 없고 저는 이거 재밌어요. 예, 저는 이 분야 되게 재밌어요.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되게 가슴 뛰게 일어나고 이 분야를 되게 더 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가뿐 행복.